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간밤에 그야말로 엄청난 경기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명승부라는 찬사까지 나왔던 경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경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 때문에 최고의 명승부라는 찬사가 나오고 있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전술 분석 풀버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첼시와의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8골이 터졌습니다. 4대4 난타전 끝에 무승부였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이미 지난 11라운드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4대1의 기가 막힌 역전승을 거두면서 4골을 넣었는데 이번 경기도 강팀을 상대로 우승권팀을 상대로 4골을 기록하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고 전술적인 영리함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포체티노 감독이 꽤 많은 비판을 받았고 첼시의 부흥이 어려울 것이다, 부활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토트넘전에 이어 맨시티전까지 잘 풀어내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첼시가 질 뻔하다가 막판에 동점골을 얻어냈기 때문에 토트넘전처럼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좋은 승점을 얻어냈다,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이 경기는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콜 파머 선수가 주인공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맨체스터 시티 유스 출신으로 맨시티 유스팀의 주장까지 맡았고 사실은 가르디올라 감독이 콜 파머를 앞으로 미래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키우고 있던 와중에 콜 파머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더 많은 주전으로의 출전 기회를 원하면서 이적을 요청했고 첼시로 떠났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 경기를 앞두고 가르디올라 감독이 라이벌팀, 경쟁하는 팀의 선수를 보내지 않는 것은 스몰 클럽이나 하는 일이다. 우리는 빅 클럽이기 때문에 선수의 진로와 또 구단의 재정적인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서 어디든지 이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콜 파머가 이날 그 결정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친정팀의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이날 콜 파머가 여전히 맨시티 선수들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전술에 대해 플레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 상의를 할 때 끼어들어서 몰래 엿듣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혼란이 웃으면서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이 경기 마이클 오원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라고 찬사를 보낼 정도로 엄청났는데 일단 공격 축구의 한영이었죠. 경기 기록을 살펴보시면 4대4 무승부였는데 기대 득점 값이 첼시가 2.96골, 맨시티가 2.9골. 매체에 따라 이 기대 득점 값이 양팀 모두 3골대 넘어서게 나온 곳들도 있습니다. 즉 이만큼 많은 득점계를 만들면서 볼만한 축구를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첼시가 경기 중에 17개의 슈팅, 맨시티가 15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점유율도 첼시가 45%, 맨시티가 55%, 굉장히 팽팽하고 대등한 경기였고요. 유효 슈팅도 첼시가 9개, 맨시티가 10개였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의 농구 경기처럼 엄청난 속도감을 보였던 최고의 축구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도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늘 프리미어리그를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말하는데 정말 엄청난 경기였다. 양팀 모두 4골씩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골이 나오면서 우리가 4골을 넣었는데 세계 최고의 팀을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계속해서 대단한 경기를 했다라고 이제 자부했습니다. 이번 경기 끝나고 이 워커 선수와 포옹하는 모습이 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시절에 함께했던 선수죠. 그리고 첼시에도 맨시티 출신 선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연이 얽혀 있었어요. 콜 파머 외에도 스털링도 이제 맨시티의 전성시대를 함께했던 선수니까 여러 가지로 이 경기는 정말 흥미로운 요소가 많았는데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이 경기에 대해서 무승부가 공정한 결과였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더 잘했는데 억울하게 비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상대팀을 존중했습니다. 첼시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또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첼시는 탑 퀄리티의 팀을 갖고 있고 우리는 경쟁해야 됐다. 불평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첼시는 지난 25년간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였다라고 말하며 첼시의 저력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첼시의 홈에서도 맨시티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봤을 때 앞서 보여드린 세부 기록에서의 슈팅 숫자 외에도 전반적인 기회가 더 많아 보였지만 첼시가 정말 날카로운 역습을 통해서 토트넘 시절의 포체티노 감독도 그랬듯이 맨시티 잡는 법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공식 채널에서도 인크레더블 스토리라고 하면서 첼시와 맨시티의 뜨거웠던 시소게임 공방전을 총정리했고요. 일단 양팀의 선발 명단을 먼저 짚어드리고자 하는데 첼시는 4-2-3-1로 나섰고 맨시티는 여느 때처럼 3-2-4-1 포메이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첼시가 니콜라스 잭슨을 최전방에 두고 스털링, 갤러거, 콜 파머로 2선을 배치했는데 콜 파머가 측면 공격수이지만 미드필드 같이 플레이할 수 있고 코너 갤러거도 공격한 미드필드 위치에 있지만 박스처럼 많이 뛸 수 있는 선수고 라힘 스털링과 니콜라스 잭슨을 통해 역습했다. 4명의 미드필드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소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가 투볼란치로 섰고 콜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쿠쿠렐라, 치아고 시우바, 악셀 디사시, 리스 제임스가 포백
구성했고 로베르토 산체스가 골문 지켰습니다. 맨시티는 엘링 홀란이 최전방에 배치됐고 좌우 측면에 도쿠와 포든을 통해서 사이드 공격을 하고 훌리안 알바레스를 최근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 두고 있죠. 베르나르도 실바와 함께 2명의 10번 미드필드로 쓴 것이고 또 투볼란시를 뒀는데 아칸지가 센터백이지만 한 칸 끌어올려서 로드리의 옆을 커버하도록 하고 그바르디올, 후뱅 디아스, 카일 워커로 3백을 구성했고 에데르송이 골문을 지켰는데요. 선제골은 맨시티가 넣었습니다. 전반 25분이었는데 쿠쿠렐라 선수가 크로스 패스를 확보하려던 엘링 홀란을 잡아서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홀란 선수가 깔끔하게 가볍게 성공시키면서 맨시티가 앞서갔고 쉽게 이길 것처럼 보였는데 4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코너 갤러거가 올린 크로스를 치아고 시우바가 니어포스트에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정말 노익장, 거의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여전히 건재한 피지컬과 체력과 외모까지도 늙지 않는 모습의 치아고 시우바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10여 분 만에 역전까지 성공하는데요. 콜 파머가 우측에서 배후로 침투하던 리스 제임스를 향해 스루 패스를 내줬고 리스 제임스가 수비 2명 사이에서도 공을 지켜내면서 반대편으로 침투한 스털링을 향해 컷백을 내줬고 스털링이 빈 골문에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워낙 빠른 스털링이니까 이 컷백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2대1로 첼시가 앞서갔는데요. 하지만 맨시티는 결국 전반전을 2대2 동점으로 마치게 됩니다. 전반 추가 시간 1분이었는데 맨시티도 세트피스가 만만치 않았었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으로 바로 올린 게 아니라 뒤에 있던 베르나르도 실바 쪽으로 공을 쭉 빼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 공을 다시 문전으로 크로스 올린 것 수비수인 아칸지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치아고 시우바의 득점에 응수하는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전 2대2로 끝난 가운데 후반전 시작 2분 만인 47분에 첼시의 골에 거의 대응하는 듯한 비슷한 장면이 맨시티에서 또 나왔어요. 포든이 공을 문반에서 올라간 이후 반대쪽으로 들어온 마치 리스 제임스가 사이드에서 들어온 것처럼 훌리안 알바레스가 맨시티는 바깥쪽으로 들어왔는데 포든의 패스를 받은 알바레스의 컷백을 홀란이 밀어넣는 슬라이딩 슈팅으로 밀어넣는 골을 통해서 3대2로 뒤집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스털링의 골을 거의 복사한 것 같은 골이 맨시티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첼시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7분에 코너 갤러거가 시도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에데르송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니콜라스 잭슨 토트넘과의 경기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골 감각이 살아난 것 같아요. 빠르게 달려들면서 이 공을 누구보다 먼저 포착해서 툭 밀어넣으며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3대3도 흔치 않은데 경기 끝나기 10분 전에 또 양팀이 한 골씩을 넣게 됩니다. 86분 맨시티가 첼시가 뭘 하면 거의 그대로 따라합니다. 코바치치의 중거리 슈팅을 첼시 스피스들이 막아냈는데 흘러나온 공을 로드리가 달려들어오면서 논스톱 대포할 슈팅으로 연결한 게 살짝 굴절이 되면서 구석으로 꽂히면서 맨시티가 다시 86분에 4대3으로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첼시도 맨시티의 골을 거의 또 응수하는 듯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경기가 나왔어요.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로 들어온 브로야 선수가 문전에서 공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후뱅 디아스의 태클이 다리를 확실하게 걸게 됐고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콜파머가 키커로 나서서 왼발 슈팅으로 성공시켰습니다. 홀란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던 것처럼 마침표를 첼시도 페널티킥으로 기록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기 정말 화끈한 공방전이었는데 어떤 전술적인 쟁점들이 있었는가?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렉스 캐블 분석가가 왜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혼돈을 통제하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캐블이 펩 가르디올라의 대담한 공격 라인업 역습부터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영감 넘치는 교체 전술까지 프리미어리그 명승부에서 펼쳐진 두 감독의 전술 대결을 분석했습니다. 6일 만에 두 번째로 첼시와 포체티노 감독은 광기에 휩싸인 경기를 했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미가즈 하이라인을 대학살한 배후에 포체티노 감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이들 중에 가르디올라 감독의 유형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며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었나요?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가르디올라 감독이 던진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당연히 기자들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격렬했고 지저분했고 혈기왕성했던 프리미어리그 축구의 진수였습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감독으로서 882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4대4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엔드 투 엔드 축구에서 항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경기 물러서고 통제하고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 감독으로 위르겐 클롭의 리버풀과 처음 맞붙었던 이후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경기라면 어떤 팀 쪽으로도 기울 수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전술 분석은 무시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첼시가 주도권을 잡았다가 잃고 두 번이나 역전하는 과정 속에는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맨시티가 아니라 첼시 쪽에 배울 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맨시티가 경기를 통제하지 못했고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의 거친 플레이를 억제하지 못했으며 주도권을 잡은 후에도 그 열광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첼시가 4대3으로 앞서갔기 때문에 막판에는 경기를 이제 템포를 낮추면서 승리를 굳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첼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코너 갤러거,
갤러거, 콜 파머, 라힘 스털링의 개인적인 뛰어난 활약이 포체티노 감독이 이전에 토트넘을 맡았던 그때 토트넘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손흥민, 에릭센, 케인, 델리알리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떠올리게 했던 그런 전술을 보여줬다는 얘긴데요. 이 굶주린 젊은 팀이 조금만 더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암시했습니다. 즉 포체티노 체제로 첼시가 쭉 가면 그때의 토트넘처럼 챔스 우승도 도전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였다는 얘긴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의 공격 라인업이 역효과를 나타냈다. 양 팀의 이제 평균 포메이션인데요. 이날 경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놀랍도록 과감한 공격 포메이션을 쓰면서 첼시의 역습, 맨시티의 역습이 서로 오가는 경기가 됐습니다. 로드리를 중앙 미드필더로 홀로 배치했고 훌리안 알바레스 19번이고요. 베르나르도 실바 20번을 엘링 홀란 9번보다 더 높게 가깝게 배치해서 중원에서 첼시의 수적 열세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로드리가 혼자 있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 포지션에서 아칸지를 올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칸지가 밀려 내려오면서 로드리가 고립되는 상황들이 경기 중에 있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이 배치한 좁은 4-2-3-1에 대비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을 토트넘 시절부터 많이 잘 썼었죠. 이 형태에서 첼시의 두 윙어들이 모두 안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16번인 로드리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팀의 평균 위치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로드리의 주변 공간과 첼시 선수들의 극단적인 안쪽 협소함을 보세요. 첼시의 여러 차례 역습은 선수들이 과로한 로드리의 빈틈을 파고든 결과였고 특히 그 공간을 발견한 리스 제임스가 안쪽으로 달려들면서 첼시의 선수들로 인해 중원이 더욱더 붐볐습니다. 이것이 바로 첼시의 두 번째 골로 연결이 됐고 파머가 또 오른쪽 공간을 파고들면서 두 번째 중앙 미드필드를 배치하지 않기로 한 과르디올라 감독의 결정에 구멍을 뚫은 겁니다. 마누엘 아칸지가 사실은 중앙 미드필더 로드리의 옆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첼시가 공을 잡을 때는 불가피하게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로드리의 양쪽 옆 공간을 첼시의 좌우 윙어와 첼시의 좌우 풀백이 올라와서 커버할 수 없게 만든 게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후뱅 디아스가 파머 쪽으로 당겨져 갔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빨간색 원에 있는 로드리가 커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도 있고 선수 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선 안 됐어요. 첼시가 경기 내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탁월한 압박 때문에 맨시티도 원하는 만큼 주도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첼시의 좁은 수비 속에서 맨시티는 포든과 도쿠가 그래도 사이드 플레이를 하면서 스타가 됐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공방전을 펼치고 또 중앙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없었던 맨시티는 켈러거와 니콜라스 덱슨이 이제 가운데를 맡고 있으니까 제레미 도쿠와 필포르드를 통해서 사이드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 상황에서 페널티킥이 나왔잖아요. 이게 맨시티의 첫 골이 됐던 것이죠. 또 왼쪽에서 도쿠의 재치 있는 플레이를 통해 코너킥을 얻었고 그 코너킥에서 맨시티가 또 득점을 했던 장면도 있었죠. 첼시의 좁은 4-2-3-1 전술의 단점이었는데 첼시의 역습이 아무리 중앙을 돌파해도 맨시티는 또 상대의 외곽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포든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 때 마쿠 쿠쿠렐라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이 공간이 나오고 측면 공간이 생기니까 알바레스가 컷백을 할 수 있었다. 그게 혼란의 슈팅으로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교체 전략이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서브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했는데요. 후반전에 양팀 모두 교체 카드로 이제 노림수를 넣었는데 맨시티는 3대2로 앞서던 순간에 그릴리시를 빼고 도쿠를 투입했어요. 이에 응수해서 첼시는 엔소와 리스 제임스를 빼고 무드릭과 구스토를 투입하면서 속도와 체력을 보강했어요. 그리고 동점골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맨시티는 다시 코바치치를 투입하고 알바레스를 이제 빼면서 좀 안정을 가져갔고 그 전략이 또 통하면서 로드리가 골을 넣었습니다. 로드리 옆에 코바치치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첼시는 카이세도를 빼고 보로야를 투입하면서 또 공격을 강화했고 그러면서 동점골이 나왔고 그 뒤에 이 동점 상황을 지키기 위해 잭슨을 빼고 중앙 미드필드인 우고 추쿠를 투입한 것이죠.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전반 30분 동안은 맨시티가 주도권을 잡은 후에도 경기를 주도하지 못했고 포체티노 감독이 영리한 교체 카드를 연달아 사용했습니다. 63분 포체티노 감독의 첫 2명 교체가 경기 양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전반전부터 파머와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오른쪽 날개로 뛰던 코너 갤러거를 중앙 미드필드로 이동시켰습니다. 여기서 공을 잡은 갤러거가 왼쪽 윙으로 사이드로 날카로운 패스를 뿌리고 다시 공을 잡아서 슈팅을 연결하면서 이 장면이 잭슨의 리바운드 슈팅을 통한 3대3 동점이 됐던 것이고요. 맨시티가 범한 행운의 반칙으로 첼시가 네 번째 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포체티노 감독은 보로야를 투입해서 4-2-4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었습니다. 이 장면도 중요해요. 맨시티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변화, 교체가 페널티킥 실점 직전의 장면이에요. 잭슨이 수비를 끌어당겼고 그 다음에 브로야가 그 틈을 파고들면서 디아스가 달려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두 차례나 리드를 잡았지만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포체티노의 교체 선수들은 큰 차이를 만들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의 교체 선수들은 반면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맨시티가 이렇게 경기를 개방적으로 재미있는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술을 조정하고 더 많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첫 번째 교체였던 잭 그릴리시를 빼고 도쿠를 투입한 것은 오히려 이제 맨시티가 측면 공격을 강화해서 첼시의 공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였어요. 그릴리시의 느린 드리블 스타일 때문인데요. 도쿠의 빠른 속도를 통해 첼시 수비수들이 자기 진영에 갇혀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릴리시가 또한 자신의 수비 의무를 이해하지 못해서 고전했기 때문에 도움이 못 됐고 오히려 그 그릴리시의 수비는 첼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첼시 득점 상황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잘못된 공간을 수비하고 있던 그릴리시에게 소리를 질렀었고 그 틈을 타서 스털링이 공을 잡고 파이널 서드까지 치고 들어갔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74분에 알바레스를 빼고 마테오 코바치치를 투입했는데 이 역시 전형적으로 맨시티가 조용하게 소유권을 잡는 그런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코바치치는 로드리와 나란히 배치되지 않고 8번 포지션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첼시의 빠른 돌파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코바치치와 로드리 둘 다 이제 동그라미로 표기되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스털링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골이 나왔죠. 첼시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다급한 직선 공격을 했고 맨시티는 지나치게 이 경기를 재미있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경기 결과로 인해서 맨시티가 그래도 무승부를 통해 승점 28점 선두를 지켰지만 리버풀이 브렌트포드의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7점 그리고 골득실 차에서도 아스널을 제치고 2위가 됐고 아스널은 3위, 토트넘이 1위에서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 토트넘도 승점 26점으로 맨시티와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지만 다음 라운드 상대가 5위인 에스턴 빌라고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안 난다는 것, 부진하다는 맨유가 꾸역승을 거두면서 승점 21점으로 6위까지 올라온 것, 여러 가지로 프리미어리그가 혼돈이고요. 홀란 선수 이날 경기에 득점하면서 13골로 득점 선두 지켰고 살라도 브렌트포드전 멀티골로 10호 골에 도달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8호 골에 멈춘 가운데 득점 공동 3위로 내려왔습니다. A매치 쉽기 이후 13라운드가 펼쳐지는데요.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맨시티와 리버풀 1, 2위 팀과 경기가 있고요. 토트넘은 1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에 에스턴 빌라와 경기합니다. 첼시도 빅매치가 있는데요. 11월 26일 0시 뉴캐슬과 원정 경기입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과연 캡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도 반등할 수 있을지, 또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